안드로메다의 깊은 우주 속에 은하가 물결처럼 피어나네. 별들의 춤과 빛이 만나 은하는 신비로움을 품고 있다. 은은한 불빛으로 수많은 별들이 은하의 길을 밝혀나가네. 은하를 물리치는 별빛 강렬한데 우리의 눈은 그 아름다움에 빠져든다. 안드로메다의 품은 넓고 깊어 우주의 미스터리로 가득 차네. 우리의 눈이 닿지 못하는 안드로메다의 신비로운 이야기, 우주의 다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안드로메다, 그 미래는 무엇일까? 빛과 어둠의 향연이 계속되는 안드로메다의 은하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주학 개론 제1번째 시간에서 안드로메다, 은하의 놀라운 정체와 은하의 죽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수와 가장 가까운 거대 나선 은하로 지구에서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직경은 약 22만 광년이며 우리 은하수의 약 2배 정도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해는 약 1조 개의 별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우리 은하수보다 훨씬 더 밝고 젊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에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으며 그 주변에는 별들로 채워진 돌출부와 먼지, 가스, 별들로 이루어진 평평하고 회전하는 원반이 있습니다. 원반에서 뻗어나가는 나선팔은 은하의 별 형성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안드로메다 은해는 여러 위성 은하가 있으며 그중 가장 큰 것은 M32, M1갱, M3B3 등의 타원형이나 나선형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10억 년 전에 여러 원시 은하의 합병으로 형성되었으며 빅뱅 이후에 형성된 가장 오래된 은하 중 하나입니다. 약 45억 년 후에는 우리 은하수와 충돌하여 새로운 거대 은하를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해 존재하는 행성들에 대한 정보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해는 약 1조 개의 별이 있으므로 그중 일부는 행성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 은하의 행성들을 관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구에서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행성들은 매우 희미하게 보이거나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행성들 중 거대 행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2009년에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한 별에서 행성 후보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행성 후보체는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발견된 첫 번째 행성 후보체로 약 6.4배의 질량을 가진 거대 행성으로 추정됩니다. 이 행성 후보체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M31렌 2008 시디아라는 별을 도는 것으로 보이며 이 별은 매년 폭발하는 새로운 유형의 초신성으로 간주됩니다. 2013년에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또 다른 별에서 2개의 행성 후보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행성 후보체들은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발견된 두 번째와 세 번째 행성 후보체로 각각 약 0.7배와 0.6배의 질량을 가진 지구형 행성으로 추정됩니다. 이 행성 후보체들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M350 001라는 별을 도는 것으로 보이며 이 별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위성 은하인 M32에 속합니다. 앞서 언급한 행성 후보체들은 아직 확실하게 행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세 렌즈 현상이라는 방법으로 발견되었는데 이 방법은 행성이 별과 정렬될 때 그 별의 빛을 굴절시키는 현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행성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지만 행성의 크기, 질량, 궤도 등의 세부 정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미세렌즈 현상은 일회성이므로 행성 후보체들을 재관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행성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더 강력하고 정밀한 관측기기가 필요합니다. 현재 개발 중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나 루브르 우주망원경과 같은 우주망원경들이
안드로메다 은하의 행성들을 탐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드로메다에 있는 유명한 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해는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별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유명한 별들 중 일부입니다. 알마흐 알마흐. 안드로메다 자리의 가장 밝은 세 번째 별로 안드로메다 은하의 남서쪽에 위치합니다. 알마흐는 삼중성계로 주성은 황색 거성이고 부성은 파란색 거성과 주황색 외성으로 구성됩니다. 알마흐는 밤하늘에서 황금색과 푸른색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별로 맨눈으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미라크 미라크. 안드로메다 자리의 가장 밝은 두 번째 별로 안드로메다 은하의 서쪽에 위치합니다. 미라크는 적색 거성으로 태양의 100배나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라크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가장 가까운 별 중 하나로 안드로메다 은하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별입니다. 안드로메다의 눈동자 Eye of Andromeda.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밝은 별로 안드로메다 은하의 눈동자처럼 보이는 별입니다. 안드로메다의 눈동자는 실제로는 두 개의 별로 이루어진 이중성계로 각각 M3 월프, 04 싹37, 9669 플러스 112 9236과 M32 월 플러스 라고 불립니다. 이 두 별은 서로 매우 가깝게 돌고 있으며 높은 온도와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의 눈동자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의 심장 Heart of Andromeda.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가장 밝은 별로 안드로메다 은하의 심장처럼 보이는 별입니다. 안드로메다의 심장은 실제로는 4개의 별로 이루어진 사중성계로 각각 M31BJ09 497 롱프 23514 M351부 83부 곰파 M31BJ0 뉴클리우스 M31BJ0 8플라우볼이라고 불립니다. 이 네 별은 서로 매우 가깝게 돌고 있으며 매우 밝고 뜨겁습니다. 안드로메다의 심장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의 유명한 블랙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워낙 강해 주위의 물질은 물론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해는 두 가지 종류의 블랙홀이 있습니다. 하나는 별이 폭발하면서 생기는 스텔라 블랙홀이고 다른 하나는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스텔라 블랙홀은 태양의 수백 배나 큰 별이 핵연소를 마치고 중력 붕괴를 일으킬 때 생기는 블랙홀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해는 수많은 스텔라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명한 것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위성, 은하인 M42에 있는 M42XY라는 블랙홀입니다. 이 블랙홀은 약 16배의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에 있는 6배의 질량을 가진 별과 쌍성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주변의 별로부터 물질을 빨아들이면서 강한 X선을 방출합니다. 이 X선은 천체 망원경을 통해 관측할 수 있습니다.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로 태양의 수백만 배나 수십억 배의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궁수자리 A라고 불리며 태양의 약 400만 배의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주변의 가스와 별들을 끌어당기면서 강차권반이라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강차권반에서는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인해
강한 전자기파가 발생합니다. 이 전자기파는 사건 지평선 망원경이란의 운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관측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궁수자리 A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블랙홀은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도넛과 같은 모양으로 보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해도 창조의 기둥과 같은 별 공장이 있습니다. 별 공장이란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고 있는 성간가스와 먼지의 덩어리를 말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해는 수많은 별 공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명한 것은 NGC 206이라는 성단입니다. NGC 206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남서쪽에 있는 나선팔에 위치하며 약 4,000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NGC 206은 우리 은하의 오리온 성운보다 훨씬 크고 밝으며 많은 어린 별들과 H2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NGC 206은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으며 밤하늘에서 뿌옇게 보이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일부로 보입니다. 창조의 기둥은 우리 은에 존재하는 우주먼지 기둥입니다. 창조의 기둥은 독수리 성운이라는 성간가스와 먼지의 덩어리로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창조의 기둥은 1995년 허블 우주망원경이 처음 촬영하면서 유명해졌으며 2022년에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저고의 선으로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창조의 기둥은 지구에서 약 7,000광년 떨어져 있으며 길이가 약 5광년 정도입니다. 창조의 기둥이라는 이름은 1857년 찰스 스퍼전 목사의 설교에서 유래했으며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담아 붙여진 것입니다. 현재까지 관측된 은하 중에서 가장 큰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아니라 IC1보앙1이라는 초거대 타원 은하입니다. IC1렌검1은 안드로메다 은하보다 약 50배나 크고 100조가의 이상의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IC1보매մ1은 우리로부터 약 10억 광년 떨어져 있으며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은하 중 하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수와 가장 가까운 거대 나선 은하로 지구에서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직경은 약 22만 광년이며 우리 은하수의 약 2배 정도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해는 약 1조 개의 별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우리 은하수보다 훨씬 더 밝고 젊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의 충돌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는 국부 은하군이라는 은하단에 속하는 가장 큰 두 개의 은하로 서로 중력적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현재 안드로메다 은하는 초속 120km의 속도로 우리 은하를 향해 접근하고 있으며 약 38억 년 후에는 서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의 충돌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로 진행될 것입니다. 초기 단계, 두 은하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각각의 나선팔이 뒤틀리고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두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서로 끌어당기면서 주변의 가스와 별들을 강착원반으로 만듭니다. 강착원반에서는 강한 복세너지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새로운 별들이 탄생합니다. 첫 번째 충돌. 두 은하가 처음으로 부딪히면 두 은하의 별들은 서로 흩어지고 두 은하의 가스들은 서로 섞이면서 별 형성의 활발화를 일으킵니다. 이때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력권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4%이며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력권에 편입될 가능성이 3%입니다. 그러나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태양계에 큰 영향을 미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중간 단계, 두 은하가 서로 지나치면 두 은하의 중력이 서로 끌어당기면서 두 은하는 다시 한번 충돌하기 위해 서로를 향해 돌아갑니다. 이때 두 은하의 나선팔은
거대한 조석꼬리 형태로 바뀌며 우주 공간에 흩어집니다. 또한 두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서로 접근하면서 강한 중력파를 방출합니다. 두 번째 충돌. 두 은하가 다시 한번 부딪히면 두 은하의 별들은 서로 섞이고 두 은하의 가스들은 서로 합쳐지면서 별 형성의 활발화를 일으킵니다. 이때 우리 태양계는 새로운 은하의 바깥쪽 헤일로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두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서로 합쳐지면서 거대한 중력파를 방출합니다. 최종 단계. 두 은하가 완전히 합쳐지면 새로운 거대한 타원 은하가 탄생합니다. 이 은하는 밀코메다, 밀코메다 라고 불리며 태양의 약 800만 배의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하는 타원 은하처럼 보이겠지만 현재 존재하는 타원 은하들에 비하여 중심의 밀도가 낮을 것입니다. 이 은하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나선팔과 조석꼬리로부터 남은 별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헤일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은하는 IC131이라고 불리는 초거대 타원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약 50배나 크고 100조 개 이상의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IC151은 우리로부터 약 10억 광년 떨어져 있으며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은하 중 하나입니다. IC11201은 다른 은하들을 흡수하면서 거대해졌으며 주로 노란색이나 주황색의 수명이 다해가는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C101의 중심부에는 태양의 400억 배의 질량을 가진 거대한 블랙홀이 있습니다. IC1051은 죽어가는 과정에 있으며 더 이상 새로운 별을 만들지 않습니다. 은하가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은하가 더 이상 새로운 별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별들이 점차 소멸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은하가 수소 가스와 같은 원자재를 잃어버리거나 다른 은하와의 병합이나 상호작용에 의해 원반 구조가 파괴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하가 죽어가는 과정과 빅크런치는 다른 개념입니다. 빅크런치는 우주의 종말에 관한 가설로 우주가 팽창하는 에너지보다 중력에 의한 수축이 더 강해지면 우주가 다시 한 점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가설은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크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우주의 밀도는 임계 밀도보다 훨씬 작으며 우주의 팽창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빅크런치는 현재의 우주론에서는 매우 낮은 확률로 여겨집니다. 은하가 죽음을 맞게 되면 종국에는 블랙홀만 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하가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은하가 더 이상 새로운 별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별들이 점차 소멸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가장 작고 차가운 별들은 적색 외성이 되어서 매우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태양보다 조금 더 큰 별들은 행성상 성단이나 흰색 외성이 되어서 천천히 냉각될 수 있습니다. 태양의 수백 배나 큰 별들은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면서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은하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블랙홀만 남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별이 죽는 방식 중 하나일 뿐이며 모든 별이 블랙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블랙홀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유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호킹 복사라는 방식으로 점차 증발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복사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블랙홀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수십억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푸르게 빛나는 은하계에 신비의 문이 열리고 있다. 우주의 공장에서는 세계를 진행시키는 빛나는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별들은 작은 기적의 씨앗이다. 시간의 틈에서 피어나는 빛나는 생명의 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은 별들이 울고 있다. 우리는 그 별들을 찾아야 한다. 별들이 사라진 이유를 알고 싶다. 우주의 공장에서는 왜 불완전한 존재가 빛을 잃었을까? 별들은 우리의 꿈과 희망을 지닌다. 하지만 어둠이 그들을 휩쓸어가고 있다. 별의 공장에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별들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그 빛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는 존재해서는 안 될 별들을 찾아야 한다. 그 별들은 우리의 존재를 위협한다. 하지만 그 별들에게도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신비로운 우주의 비밀을 풀어가며 빛을 되찾아가는 여정. 우리는 모두 하나의 별빛 아래에서 서로를 찾아갈 것이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은하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거대한 별의 집합체로 은하수라고도 불립니다. 우리은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은하의 기원은 약 138억 년 전 빅뱅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빅뱅은 우주의 탄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때 무한히 작았던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에너지와 물질이 형성되었고, 이 중 일부가 우리은하의 시초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은하는 대표적인 막대나 선은하로 플랫한 원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은 중심 부분을 중심으로 팔 모양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를 나선 팔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은하는 약 1000여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운데에 있는 중앙 허블 플러스 이식 센터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전은 중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성 요소는 별과 먼지입니다. 우리은에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별들이 있으며, 이들은 중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먼지는 주로 우주 공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입자로 우리은하 내에서도 많은 양의 먼지가 존재합니다. 또한 우리은에는 가스와 허블 플러스 이파파 센터라고 불리는 중앙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은하 내에서 우리 태양계는 어느 위치에 있는 걸까요? 실제로는 우리 태양계는 우리은하의 끝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끝부분에서 우리은하의 중심 쪽으로는 태양계 외부로 나아가는 다양한 천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천체들과의 거리는 매우 멀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태양계는 안정적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하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천문학자들은 우리은하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일부로서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40억 년 후에는 안드로메다 은하와의 충돌이 예측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두 은하가 합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은에 있는 알파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파은하란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 중에서 가장 밝고 큰 은하를 말합니다. 우리 은하의 알파은하는 대마젤란 은하 LMC라고 불리며 지구에서 약 16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대마젤란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훨씬 작은 나선 은하로 직경은 약 14전 광년이고 별의 수는 약 100억 개 정도입니다. 대마젤란 은하는 우리 은하의 중력에 의해 뒤틀리고 늘어나면서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는 영역이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대마젤란 은하는 남방우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며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은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있는 은하는 우리 은하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 중에서 가장 밝고 큰 은하인 대마젤란 은하와 함께 알파 센타우리 시스템을 이루고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적색 외성으로서 태양보다 훨씬 작고 어두운 별이며 지구에서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항성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섬광성이기도 하여 불규칙하게 밝기가 변하며 강한 X선을 방출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에는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안에 들어간 골디락스 행성인 프록시마 B가 발견되었습니다.
베텔그스 거대 행성이라는 용어는 베텔그스라는 적색거성 주변에 존재할 수 있는 거대한 행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텔그스는 밤하늘에서 8번째로 밝은 별로 오리온 자리의 어깨에 해당하는 별입니다. 베텔그스는 태양보다 약 1000배 크고 약 55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거대 행성은 보통 암석보다는 기체나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계의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행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베텔그스 주변에 거대 행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베텔그스의 광도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거대 행성의 통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기상위성 히마와리 8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연구팀은 베텔그스의 광도 감소가 400일 주기로 반복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이 현상이 베텔그스 주변을 도는 거대 행성의 그림자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텔그스 거대 행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더 정확한 관측과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베텔그스의 특성과 행성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은혜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 흥미로운 행성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55 카나크리 b,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 중 하나로 지구에서 약 4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행성은 태양보다 약 25% 더 큰 기형 주계열성 주변을 공전하며 질량은 목성의 8배 정도입니다. 이 행성은 수소와 헬륨로 이루어진 거대 기체 행성이지만 표면 온도가 약 2000원에 달하기 때문에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결정화되어 행성의 일부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HD18 골차산 3b, 지구에서 약 63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핫 주피터라고 불리는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태양보다 약 13% 더 작은 K형 주계열성 주변을 공전하며 질량은 목성의 1.1배 정도입니다. 이 행성은 표면 온도가 약 1000에 달하고 대기 중에 유리 입자가 떠다니기 때문에 유리로 이루어진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PSR B125C 7+7b, 지구에서 약 23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펄사 주변을 공전하는 행성입니다. 펄사는 초신성 폭발로, 죽은 별의 잔해로 매우 강한 자기장과 빠른 회전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성은 펄사의 강한 복사선에 노출되어 있으며 질량은 지구의 0.002배 정도입니다. 이 행성은 우리은에서 발견된 첫 번째 외계 행성으로 펄사 행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우리 은하 내의 행성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행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적절한 온도와 압력. 생명체는 너무 뜨겁거나 추운 곳에서는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너무 높거나 낮은 압력에서는 생명체의 구조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은 적당한 온도와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별 주변을 공전해야 합니다. 이를 생명체의 거주 가능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액체 상태의 물. 생명체는 물을 용매로 사용하여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물은 액체 상태에서만 생명체에게 유용하므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은 액체 상태의 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은 행성의 표면이나 지하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화학 구성. 생명체는 특정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원소는 행성의 대기나 표면에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상의 생명체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등을 필요로 합니다. 이들 원소는 행성의 대기나 표면에서 존재하거나 별의 활동이나 우주의 복사선에 의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행성이 존재하는 행성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으로 약 4.2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행성은 적색 외성으로 태양보다 훨씬 작고 어두운 별입니다. 이 행성 주변에는 프록시마 켄타우리 B라는 행성이 존재하며 이 행성은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 행성은 액체 상태의 물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탄소와 질소로 이루어진 대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라피스트 1, 지구에서 약 39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적색 외성입니다. 이 행성 주변에는 7개의 행성이 존재하며 이들 모두 지구와 크기가 비슷한 지구형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행성들 중 3개는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안에 있으며 액체 상태의 물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행성들은 탄소와 질소로 이루어진 대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글리제 607c, 지구에서 약 23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적색 외성입니다. 이 행성은 글리제 667이라는 삼중성계의 일부로 다른 2개의 별과 함께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 주변에는 6개의 행성이 존재하며 이들 중 3개는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액체 상태의 물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탄소와 질소로 이루어진 대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 은혜는 수많은 행성들이 존재하며 그중 일부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 내에 있는 블랙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블랙홀이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천체를 말합니다. 블랙홀은 별이 폭발하거나 병합할 때 생길 수 있으며 그 크기와 질량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우리 은혜는 다음과 같은 블랙홀들이 존재합니다. 궁수자리 A,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로 태양의 약 400만 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지구에서 약 26,000광년 떨어져 있으며 주변에 가스와 먼지를 끌어당겨 강착원반을 형성합니다. 이 강착원반은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인해 밝은 빛을 방출하며 이 빛을 통해 블랙홀의 윤곽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X선 이중성, 우리 은혜는 수천 개의 작은 블랙홀들이 존재한다고 추정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다른 별과 이중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중성을 이루는 블랙홀은 주변의 별로부터 물질을 빨아들이면서 강한 X선을 방출합니다. 이 X선을 통해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하 중심에서 약 6,0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GRS-79b-D로 870호라는 X선 이중성은 태양의 14배 정도 되는 질량을 가진 블랙홀과 태양의 0.8배 정도 되는 질량을 가진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력파 이중성, 우리 은혜는 블랙홀끼리 병합하는 과정에서 중력파를 방출하는 이중성들도 존재합니다. 중력파는 공간과 시간을 왜곡시키는 파동으로 블랙홀이나 중성자별과 같은 극단적인 선세대올리 운동에서 발생합니다. 중력파를 통해 블랙홀의 존재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관측된 주바리아 하스고 추가14이라는 중력파 신호는 태양의 36배와 29배 정도 되는 질량을 가진 두 블랙홀이 병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 은에 존재하는 초신성과 중성자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신성은 무거운 별이 죽을 때 일어나는 폭발 현상입니다. 이 폭발은 별의 중심부가
중력에 의해 붕괴하면서 발생하며 별의 외부층을 우주 공간으로 날려버립니다.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와 물질은 새로운 별이나 행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은에서는 한 세기당 평균 3번 정도의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다고 추정됩니다. 중성자별. 중성자별은 초신성 폭발 후 남은 별의 잔해로 거의 중성자로 이루어진 밀집한 천체입니다. 중성자별은 태양의 2배 정도의 질량을 가지면서 지구보다 작은 크기를 가집니다. 중성자별의 밀도는 원자핵의 밀도와 비슷하며 표면 중력은 지구의 10배 정도입니다. 우리 은해는 약 3억 개의 중성자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펄사는 매우 빠르게 회전하면서 강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중성자별의 일종입니다. 펄사는 초당 수백 번에서 수천 번의 속도로 회전하며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입자들을 방출합니다. 이 입자들은 펄사의 자기장에 의해 극지방으로 향하며 빛의 총을 형성합니다. 이 총은 펄사의 회전축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펄사가 회전할 때마다 총이 깜빡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은해는 약 20만 개의 펄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은해에 있는 창조의 기둥 등 별공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공장이란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곳을 말합니다. 별공장은 주로 성간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성운 안에서 발견됩니다. 성운은 별의 중력에 의해 압축되고 가열되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원시별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우리 은해는 수많은 별공장이 존재하며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조의 기둥은 독수리 성운이라는 성운의 일부로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상징적인 사진으로 유명합니다. 창조의 기둥은 성간가스와 먼지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길이는 약 4광년입니다. 이 가스와 먼지들은 새로운 별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으며 그와 동시에 최근에 형성된 근처의 별의 빛에 의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창조의 기둥은 지구로부터 약 7,000광년 떨어져 있으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저고에선 영상으로 촬영한 바 있습니다. 킹 오리온 성운. 오리온 성운은 밤하늘에서 가장 잘 보이는 성운 중 하나로 오리온 자리의 칼자루 부분에 위치합니다. 오리온 성운은 약 1500광년 떨어져 있으며 직경은 약 24광년입니다. 오리온 성운은 약 10만 년 전에 형성된 비교적 젊은 성운으로 약 3000개의 새로운 별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성운은 허블 우주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다양한 파장으로 촬영한 바 있습니다. 카리나 성운은 우리 은에서 가장 크고 밝은 성군 중 하나로 용골자리 방향에 위치합니다. 카리나 성운은 약 7,500광년 떨어져 있으며 직경은 약 200광년입니다. 카리나 성운은 약 300만 년 전에 형성된 성운으로 약 14,000개의 새로운 별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카리나 성운은 허블 우주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다양한 파장으로 촬영한 바 있습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약 137억 년 전에 한 점에서 폭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보다 더 오래된 별이나 별 탄생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별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주에서는 이런 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리온 선군에서 중심별 없이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150여 개의 천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천체들은 목성 질량의 몇 배에 이르는 젊고 뜨거운 천체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기존의 행성과 별 형성 이론에 따르면 존재해서는 안 되는 천체라고 합니다. 또한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들에도 함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의 훌륭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빅뱅을 부정하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원시 핵합성을 통해 예측한 리튬의 양과 실제 관측된 리튬의 양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빅뱅 이론과 모순되는 천체들이나 증거들이 발견될 때마다 빅뱅 이론은 보완되거나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보완 이론들에 대한 관찰의 부재도 문제가 됩니다. 출처불명의 초고 에너지 우주선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 우주선은 에너지 수준이 322EV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입자인데 이는 현대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존재해서는 안 될 별은 빅뱅 이론의 한계나 모순을 드러내는 천체들이나 현상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의 시작과 진화에 대한 하나의 가설일 뿐이며 반드시 사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과학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존재해서는 안 될 별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주에는 빅뱅 이론이나 별 탄생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별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별들이 있습니다. 과체중 행성, 태양의 9분의 1 크기의 작은 적색, 외성 주변을 도는 행성인데 지구의 13.15배나 되는 거대한 크기입니다. 이 행성은 원시 행성 원반에 가스와 먼지가 별의 질량에 비례한다는 행성 형성 이론에 벗어납니다. 양자 물리학적 별, 전자가 입자이자 파동인 것처럼 별도 입자이자 파동입니다. 이중 슬릿 실험에서 볼 수 있는 간섭 무늬와 같은 현상이 별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는 고전 물리학과는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초고 에너지 우주선, 출처불명의 우주선으로 에너지 수준이 3.25EV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입자입니다. 이는 현대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우주에는 물리학적으로 과학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존재해서는 안 될 별들이 존재합니다. 이 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시작과 진화에 대한 가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별의 내부 구조와 우주의 형성 및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물리계의 아주 작은 입자들을 연구하는 물리학의 분야로 물리적 성질의 기본 요소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양자역학은 고전역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며 고체의 성질이나 반도체의 원리 등 다양한 과학기술에 영향을 미칩니다. 양자역학은 별의 내부 구조와 우주의 형성 및 진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자역학을 통해 별의 질량, 온도, 반응 등을 예측하고 관측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우주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역학은 별의 에너지원인 핵융합 반응을 설명하고 별의 수명과 진화를 계산하며 별의 죽음으로 인해 생기는 초신성 폭발이나 블랙홀 등을 연구합니다. 또한 양자역학은 우주의 초기 상태와 물질의 분포, 우주의 확장과 가속, 우주의 운명 등을 탐구하는 우주론에도 필수적인 이론입니다. 이렇게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에서 거시세계까지 다양한 물리학 분야에서의 연구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흥미로운 학문입니다. 우주의 비밀에 가려진 힘들의 무도, 총명하게 춤추는 방대한 힘의 소용돌이, 해결되지 않은 퍼즐 속의 우주, 미지의 신비들이 펼치는 거대한 연극, 급격한 팽창, 천상의 춤, 신속한 우주의 화려한 표현, 중심이 없고 끝이 없는 공간, 우주의 거대한 연회, 무한한 미소, 허블이 속삭이는 끊임없는 고요, 무한한 영역에서 소리쳐지는 심장박동, 통계의 차이, 과학의 난제,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시험의 순간. 제임스 웹은
저고해선의 눈으로 바라본다. 먼 은하가 춤추는 시간의 공간. 새로운 측정, 천체의 은총, 우주와의 댄스, 정교한 품격. 표준 초대점이 희미하게 깜박이며 버블의 흐름 속에서 묻힌 빛의 이야기. 69, 73. 숫자들이 이야기하는 우주의 신비한 이야기. 무한한 희망. 과학의 정원, 대화와 놀이. 우주의 미지의 수수께끼. 팽창하는 우주, 가사의 주제. 우주의 시적인 꿈속에서 춤추는 테마. 오늘은 우주를 지배하는 힘과 우주의 급팽창 시대, 우주의 중심과 끝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힘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입니다. 각각의 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중력,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중력의 매개 입자는 중력자라고 추정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중력은 우주의 가장 큰 규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자기력, 전하를 가진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전자기력의 매개 입자는 광자입니다. 전자기력은 원자와 분자의 구조와 우리 주변의 다양한 현상을 결정합니다. 강력, 쿼크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강해집니다. 강력의 매개 입자는 글루온입니다. 강력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고 핵융합과 핵분열을 가능하게 합니다. 양력, 쿼크와 르프톤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거리가 짧을 때만 작용합니다. 양력의 매개 입자는 W 보존과 Z 보존입니다. 양력은 방사성 붕괴와 태양의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이 4가지 힘은 각각 다른 세기와 범위를 가지며 우주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천체나 은하, 행성, 위성들 사이에 작용하는 회전운동의 근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전, 천체들이 서로의 중력에 의해 끌려서 타원형의 궤도를 그리며 도는 운동입니다. 공전의 원인은 우주의 초기에 존재했던 물질의 소용돌이와 충돌이었습니다. 이때 물질들은 각운동량을 보존하기 위해 회전하면서 중력으로 뭉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전, 천체가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도는 운동입니다. 자전의 원인은 공전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초기에 존재했던 물질의 소용돌이와 충돌이었습니다. 이때 물질들은 각운동량을 보존하기 위해 회전하면서 중력으로 뭉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주에서 천체나 은하, 행성, 위성들 사이에 작용하는 회전운동의 근원은 우주의 초기에 존재했던 물질의 소용돌이와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물체가 2개가 존재하여 우주의 초기의 물질의 소용돌이와 충돌이 없다는 가정은 물리학의 법칙과 모순되는 상황이므로 실제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상의 상황으로 가정한다면 두 물체는 서로 중력에 의해 끌려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두 물체의 질량, 거리, 초기 속도, 초기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물체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거나 충분히 빠른 속도로 원형 궤도를 그리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충돌하지 않고 계속 공전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초기에 물질의 소용돌이와 충돌은 대폭발, 빅뱅 이론에 따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폭발 이론은 우주가 약 137억 년 전에
매우 높은 온도와 밀도를 가진 초소형의 상태에서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팽창하면서 냉각되었다는 이론입니다. 대폭발 이후 초기 우주는 에너지와 물질이 고르게 분포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팽창하면서 약간의 밀도 차이가 생겼고 이것이 중력과 기타 힘의 작용으로 물질의 소용돌이와 충돌을 유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질은 각 운동량을 보존하기 위해 회전하면서 중력으로 뭉치게 되었고 이렇게 형성된 원자와 입자들이 별과 은하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우주의 초기 역사에 대한 과학적 이론은 대폭발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입자물리학 표준 모형 등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들 이론은 우주의 온도, 밀도, 팽창률, 물질의 종류와 양, 우주 배경 복사 등을 예측하고 관측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할 수 있습니다. 대폭발 이후 초기 우주는 매우 높은 온도와 밀도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이때 우주는 4가지 기본 힘,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이 통합된 단일 힘으로 지배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와 밀도가 낮아지면서 4가지 힘은 서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는 급속하게 팽창하는 급팽창 시대를 겪었습니다. 급팽창 시대가 끝나면 우주는 여전히 매우 뜨거웠습니다. 이때 에너지와 물질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에너지와 물질 사이에는 상호 변환이 가능했습니다. 이때 우주는 복사 에너지로 지배되었으며 복사 에너지의 밀도는 물질의 밀도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때 우주에는 아직 원자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쿼크, 글루온, 전자, 포지트론, 뉴트리노 등의 아원자 입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냉각되면서 쿼크와 글루온은 강력의 작용으로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하드론들을 형성했습니다. 이때 우주는 하드론 에너지로 지배되었으며 하드론 에너지의 밀도는 복사 에너지의 밀도와 비슷했습니다. 이때 우주에는 물질과 반물질이 대등하게 존재했으며 그들은 서로 충돌하면서 에너지로 변했습니다. 우주가 더욱 냉각되면서 물질과 반물질의 대칭이 깨졌습니다. 이는 물질과 반물질의 생성과 소멸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주는 르프톤 에너지로 지배되었으며 르프톤 에너지의 밀도는 하드론 에너지의 밀도보다 높았습니다. 이때 우주에는 전자, 포지트론, 뉴트리노 등의 르프톤들이 존재했습니다. 우주가 또 다시 냉각되면서 전자와 포지트론은 서로 소멸하면서 복사 에너지로 변했습니다. 이때 우주는 다시 복사 에너지로 지배되었으며 복사 에너지의 밀도는 르프톤 에너지의 밀도보다 높았습니다. 이때 우주에는 뉴트리노와 양성자, 중성자, 전자 등의 물질들이 존재했습니다. 우주가 약 3.8억 년 후에는 온도가 충분히 낮아져서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하여 수소 원자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재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주는 물질 에너지로 지배되었으며 물질 에너지의 밀도는 복사 에너지의 밀도보다 높았습니다. 이때 우주에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 뉴트리노 등이 존재했습니다. 재결합 이후에는 우주는 투명해졌습니다. 이때 우주에서 처음으로 복사된 복사 에너지가 우주 배경 복사로서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때 우주는 약간의 밀도 차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이 중력과 기타 힘의 작용으로 물질의 소용돌이와 충돌을 유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질은 각 운동량을 보존하기 위해 회전하면서 중력으로 뭉치게 되었고, 이렇게 형성된 원자와 입자들이 별과 은하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이 우주의 초기 역사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설명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여러 과학자들의 연구와 기여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폭발 이론은 1927년 벨기에의 신부이자 물리학자인 조르주 르메트르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1925년 독일의 물리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입자물리학 표준 모형은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참여하여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들 이론들은 우주의 초기 역사를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중력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력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두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중력의 매개 입자는 중력자라고 추정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중력은 우주의 가장 큰 규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력은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넓은 범위에 흩어져 있던 물질을 뭉쳐서 별과 행성을 만들므로써 강력과 전자기력이 자신의 역할을 펼칠 수 있는 물질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별과 은하 등 구조의 형성은 복잡계가 형성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인 물질의 밀집과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중력은 또한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공간을 구부리고 시간을 느리게 합니다.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빛도 휘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력 렌즈 효과나 중력파 등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중력은 또한 블랙홀이라는 신비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마저 탈출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블랙홀의 내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블랙홀의 정보 역설이라는 난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블랙홀에 대한 이해는 촉근 이론이나 루프 양자 중력 이론 등의 새로운 물리학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이 우주를 지배하는 중력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전자기력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자기력은 전하를 가진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전자기력의 매개 입자는 광자입니다. 전자기력은 원자와 분자의 구조와 우리 주변의 다양한 현상을 결정합니다. 전자기력은 전기력과 자기력의 통합된 힘입니다. 전기력은 같은 전압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전압끼리는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자기력은 자기극성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전자기력은 움직이는 전하가 자기장을 생성하고 자기장이 전하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류가 흐르는 전선은 자기장을 만들고 자석이 전선에 가까이 다가가면 전류가 유도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전자기력은 또한 전자기파라는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수직으로 진동하면서 전파되는 파동입니다. 전자기파의 종류는 파장에 따라 다양하며 가시광선,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자외선, 엑스선, 가마선 등이 있습니다.
이상이 전자기력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강력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력은 쿼크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강해집니다. 강력의 매개 입자는 글루온입니다. 강력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고 핵융합과 핵분열을 가능하게 합니다. 강력은 양자색역학 QCD이라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QCD는 쿼크와 글루온이 강력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기술합니다. QCD는 쿼크와 글루온이 색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색은 적색, 청색, 녹색과 그 반대인 반색으로 구분됩니다. 쿼크와 글루온은 색을 바꾸면서 강력을 전달하고 색이 중성인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색소거라고 합니다. 강력은 거리가 짧을 때는 매우 약하고 거리가 길어질수록 매우 강해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를 비감소해적 힘이라고 합니다. 비감소해적 힘은 쿼크와 글루온이 강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쿼크와 글루온을 생성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쿼크는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항상 다른 쿼크와 결합하여 강 입자를 형성합니다. 이를 쿼크 소거라고 합니다. 이상이 강력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양력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력은 한국어로 약한력이라고도 하며 원자핵 내부의 쿼크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집니다. 양력의 매개 입자는 W 보존자와 Z 보존자입니다. 양력은 원자핵의 안정성과 방사성 붕괴를 가능하게 합니다. 양력은 양자색역학 QCD과 함께 양자장이론 QFT의 일부인 표준 모형의 구성 요소입니다. QFT는 물질과 에너지, 공간과 시간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표준 모형은 우주의 기본 입자와 힘을 분류하고 예측하는 물리학의 가장 성공적인 이론입니다. 양력은 강력과 마찬가지로 색을 가진 쿼크 사이에 작용합니다. 하지만 강력과 달리 색이 아닌 전하를 가진 전자와 뉴트리노에도 작용합니다. 양력은 쿼크와 르프톤 사이에 전하와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입자인 보존자를 교환하면서 전달됩니다. 보존자는 전자기력의 매개, 입자인 광자와 비슷하지만 질량이 있고 전하를 가지거나 중성일 수 있습니다. 양력은 거리가 짧을 때는 강력보다 약하지만 거리가 길어질수록 강력보다 강해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를 감쇄적 힘이라고 합니다. 감쇄적 힘은 쿼크와 보존자가 강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쿼크와 보존자를 생성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쿼크는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핵분열이나 핵융합과 같은 방사성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상이 양력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양자색역과 양자장 이론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자색역 QCD은 쿼크와 글루온이 강력한 힘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기술하는 이론입니다. 쿼크와 글루온은 색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색이 중성인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쿼크는 항상 다른 쿼크와 결합하여 강입자를 형성하며 글루온은 쿼크와 글루온 사이에 강력한 힘을 전달합니다. 양자장 이론 QFT은 장을 기술하는 양자 이론입니다. 장은 공간과 시간에 분포된 물리적인 양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장은 전하를 가진 입자가 만드는 장입니다. 양자장 이론은 장을 양자화하여 장의 값이 연산자로 표현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장과 입자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양자세격과 양자장 이론은 모두 표준 모형의 구성 요소입니다. 표준 모형은 우주의 기본 입자와 힘을 분류하고 예측하는 물리학의 가장 성공적인 이론입니다. 표준 모형은 강력한 힘, 전자기력, 양력, 중력의 4가지 힘, 중 3가지 힘을 양자장 이론으로 설명하며 강력한 힘은 양자세격으로 설명합니다. 이상이 양자세격과 양자장 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우주의 빅뱅이 시작했던 중심부는 현재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은 잘못된 가정을 담고 있습니다. 빅뱅은 우주의 한 점에서 일어난 폭발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무한히 작고 뜨거운 상태에서 급격하게 팽창한 것입니다. 따라서 빅뱅의 중심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빅뱅은 우주의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일어났으며 우주는 그 이후로도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탄생한 순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왜 빅뱅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물리학의 새로운 이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우주의 끝은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데 이는 잘못된 가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된 폭발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무한히 작고 뜨거운 상태에서 급격하게 팽창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중심이나 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모든 곳에서 동시에 팽창하고 있으며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한계는 우주의 시공간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한계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이며 이는 우주의 태초부터 현재까지 광속으로 이동한 빛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거리로 약 930억 광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주의 실제 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른 영역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영역은 관측 불가능한 우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주의 끝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혹은 우주가 무한정으로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어 우주의 끝이 없는 것인지도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물리학의 새로운 이론이 필요합니다. 최근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우주의 팽창이 관측했던 것보다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에 과학계가 술렁였다는 주장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는 허블 상수라는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허블 상수는 우주의 거리와 속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거리가 멀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블 상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 초대점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밝기를 가진 천체들을 이용하거나 우주의 초창기에 일어난 빅뱅의 잔여 복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이 서로 다른 값을 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표준 초대점을 이용한 방법은 허블 상수를 약 73km 세크-MPC로 측정했지만 빅뱅의 잔여 복사를 이용한 방법은 약 67km 세크-MPC로 측정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우주의 팽창에 대한 이론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새로운 측정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저고해선 영역에서 우주를 관측할 수 있으므로 더 멀리 있는 은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허블 상수를 약 69km 세크-MPC로 측정했습니다.
이 값은 이전의 두 방법의 중간에 위치하며 통계적으로 두 방법과 모두 호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주의 팽창 속도를 추정하는 방법에 오류가 있었다는 가능성을 낮추고 우주의 팽창에 대한 이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과학계는 제임스 웹 망원경의 측정 방법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주의 팽창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최근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우주의 팽창이 관측했던 것보다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에 과학계가 술렁였다는 주장이 있는지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은하들 춤추는 공간, 성간의 미스터리, 별빛으로 수놓은 천체, 우주의 신비, 입자의 춤, 파동의 소리, 우주의 품에 감싸인 미지의 이야기, 아름다운 별, 그 빛의 목소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시공의 고요, 은하의 미묘한 울림, 성간의 향기, 우주의 신비로운 순간, 영원의 아름다움. 오늘 시간에는 우주의 신비로운 순간과 별의 입자와 파동의 성질 및 성간 전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 은하, 대마젤란 은하, 알파 은하. 이외에도 우주에는 많은 유명한 은하들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솜브레로 은하는 처녀 자리에 있는 특이한 모양의 은하로 먼지 통로가 은하의 원반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 은하는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사이의 중간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소마젤란 은하는 대마젤란 은하와 함께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로 남쪽 하늘의 황새치 자리와 테이블 산 자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은하는 불규칙 은하로 우리 은하와의 조석 상호작용으로 인해 모양이 교란되었습니다. 삼각형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가까이 있는 작은 나선 은하로 우리 은하로부터 네 번째로 가까운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력 영향을 받아 있으며 미래에는 이들과 합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라 은하는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로 우리 은하로부터 약 2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은하는 타원 은하로 우리 은하의 중력에 의해 길게 늘어진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NGC 1300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약 6배 큰 거대한 막대 나선 은하로 화가 자리에 있습니다. 이 은하는 막대의 양 끝에서 나오는 두 개의 나선파를 가지고 있으며 막대의 중심에는 작은 나선 은하가 있습니다. M87 은하는 처녀자리 은하단에 있는 거대한 타원 은하로 가장 밝고 큰 은하 중 하나입니다. 이 은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을 품고 있으며 그 블랙홀로부터 방출되는 제트가 관측되었습니다. NGC 253 은하는 조각자리에 있는 막대 나선 은하로 우리 은하로부터 약 11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이 은하는 폭발적 항성, 생성 은하로 많은 양의 먼지와 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M51 은하는 사냥 개자리에 있는 나선 은하로 우리 은하로부터 약 23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이 은하는 작은 은하인 NGC 5195와 충돌하면서 아름다운 나선파를 형성했습니다. M81 은하는 큰 곰자리에 있는 거대한 나선 은하로 우리 은하로부터 약 12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이 은하는 우리 은하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활동 은하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M82 은하는 큰 곰자리에 있는 불규칙 은하로 M81 은하와 가까이 있습니다. 이 은하는 M81 은하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강력한 항성풍과 제트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유명한 은하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별은 입자이자 파동이라는 이론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별은 빛과 같이 전자기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자기파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여러 실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중슬리 실험은 빛이 틈새를 통과할 때 회절과 간섭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는 파동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전자기파는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실험으로는 광전 효과가 있습니다. 광전 효과란 빛이 금속에 부딪히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빛이 파동이라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입자라면 빛의 입자가 금속의 전자와 충돌하여 전자가 튀어나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기파는 입자이자 파동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물리학의 분야입니다.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물리학의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양자역학에서는 관측이라는 행위가 물리적 현상에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별은 입자이자 파동이라는 이론은 전자기파의 이중성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양자역학의 기초가 되는 이론입니다. 별은 큰 천체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물질은 전자기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자기파는 빛과 같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자기파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입자처럼 다른 상황에 따라서는 파동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의 내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 에너지는 입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감마선으로 나옵니다. 감마선은 전자기파의 한 종류로 빛보다 훨씬 짧은 파장을 가집니다. 감마선은 전자기파의 한 종류로 빛보다 훨씬 짧은 파장을 가집니다. 그러나 별의 표면에서는 전자기파가 파동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별의 표면에서는 감마선이 다른 입자들과 충돌하면서 파장이 길어지고 빛의 형태로 변합니다. 빛은 파동처럼 간섭이나 회절 등의 현상을 보여줍니다. 빛은 파동의 속도나 방향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별은 전자기파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자기파는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의 내부와 표면에서는 전자기파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별은 입자이자 파동이라는 이론은 전자기파의 이중성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별의 구성 성분의 빛과 입자들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별 전체가 입자와 파동을 이루면서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별 전체가 입자와 파동을 이루는 것은 양자역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양자역학은 아주 작은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물리학의 분야입니다. 별은 아주 큰 거시세계의 천체로 양자역학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것도 틀린 것입니다. 별은 회전하거나 진동하거나 펄스하거나 폭발하는 등 다양한 운동을 합니다. 별은 회전하거나 진동하거나 펄스하거나 폭발하는 등 다양한 운동을 합니다. 별의 운동은 별의 구조와 진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별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물체입니다. 별이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별이 두 개가 되는 경우는 이중성계나 다중성계라고 불리는 별의 짝을 이루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별은 각각 독립된 물체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별의 구성 성분의 빛과 입자들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맞지만 별 전체가 입자와 파동을 이루면서 한꺼번에 움직이며 관측되기 전까지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해성과 유성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성은 얼음과 먼지 등으로 이루어진 작은 천체로 태양계를 돌고 있습니다. 태양에 가까워지면 가열되어 먼지와 기체가 흘러나와 꼬리를 만듭니다. 해성의 꼬리는 태양의 방향과 반대로 펼쳐지며 플라즈마 꼬리와 먼지 꼬리로 구분됩니다. 해성은 주기적으로 태양 근처를 지나는 단주기 해성과 한 번만 지나가는 장주기 해성으로 나뉩니다. 가장 유명한 해성은 76년마다 돌아오는
헨리 햇성입니다. 유성은 우주 공간을 떠돌던 티끌과 먼지가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대기권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유성은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 가열되어 밝은 빛을 냅니다. 유성은 혜성이나 소행성의 찌꺼기가 대부분이며 유성이 되는 유성체는 대부분 굵은 모래알 정도로 작습니다. 유성은 복사점이라는 한 지점에서 방사되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점은 유성이 떨어지는 방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성은 복사점이라는 한 지점에서 방사되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점은 유성이 떨어지는 방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성우의 이름은 복사점이 위치하는 별자리의 이름을 따서 붙입니다. 예를 들어 페르스스 자리 유성우는 페르스스 자리 방향에서 유성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은 성간천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간천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중력입니다. 성간천체는 태양계 외부에서 온 다른 행성계의 천체로 태양계에 들어오기 전에는 다른 별의 중력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태양계에 들어오면 태양의 중력이 성간천체에 영향을 주어 궤도를 바꾸게 됩니다. 성간천체가 태양계를 들어왔다가 벗어나는 것은 속도와 태양과의 거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간천체가 태양계에 들어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속도가 태양계의 회전 속도보다 빠르고 태양과의 거리가 태양계의 크기보다 멀면 성간천체는 태양계를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성간천체를 하이퍼볼릭 궤도를 가진 성간천체라고 부릅니다. 오umuamua 보리소프 해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성간천체가 태양계에 들어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속도가 태양계의 회전 속도보다 느리고 태양과의 거리가 태양계의 크기보다 가깝다면 성간천체는 태양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러한 성간천체를 타원형 궤도를 가진 성간천체라고 부릅니다. 2020 SO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성간천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중력이며 태양계를 들어왔다가 벗어나는 것은 속도와 태양과의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umuamua는 2017년에 발견된 태양계를 거쳐간 첫 번째 성간천체입니다. 성간천체란 태양계 외부에서 온 다른 행성계의 천체를 말합니다. 오umuamua는 가로 400m, 세로 40m의 길쭉한 모양으로 시가 담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태양계에 들어온 후에는 초속 87km라는 빠른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오umuamua의 정체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혜성이라고 생각했지만 꼬리가 관측되지 않아서 소행성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지날 때 가속이 붙는 모습을 보여서 혜성의 특징인 가스가 방출되면서 일어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한 연구팀은 오umuamua가 수소 얼음 덩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소 얼음은 우주에서 아직 발견된 적 없는 물질로 거대 분자운이라는 매우 추운 곳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천문연구원의 한 연구팀은 오umuamua가 수소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소 얼음 덩어리는 태양계에 도달하기 전에 사라지거나 만들어지는 과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오umuamua는 여러 가지 논란과 추측을 낳은 성간천체입니다. 오umuamua가 우주의 기원이나 암흑물질과 같은 난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하의 깊은 어둠을 꿰뚫어 피어나는 빛, 그 아름다운 은하들이 춤추는 성간의 무한한 우주, 별들은 천천히 입자와 파동의 미묘한 공존을 노래하며 우리 마음을 감동시킨다. 별빛으로 수놓인 천체의 향연은 마치 시적인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입자의 소리와 파동의 울림은 공간의 심연에서 우주의 신비로운 미스터리를 탄생시킵니다. 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 별은 마치 시간의 터널을 여는 열쇠처럼 보입니다. 입자와 파동이 함께 노래하는 순간 성간의 미지의 경계를 넘어 우리는 우주의 숨결을 느낍니다. 아름다운 천체들은 그 특별한 연주로 우리를 매료시키며 우주의 신비에 대한
깊은 사색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우주의 신비로운 순간은 마치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는 듯합니다. 그 빛나는 성간의 향연은 시공의 고요와 함께 어우러져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속삭이는 우주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아름다움은 우리의 눈동자를 통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